네,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안 2+0입니다.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하셨다면서요. 일본의 성의 있는 홍이 뭡니까? 2+0인데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안인데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위해서 일본에 강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이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소리야? 그만 좀 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이 자리가 합의문도 하루아침에 뒤집는 마당에 문서 한 장 없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나중에 일본은 호응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짓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안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네, 보면요. 강제징용 배상 정부안은요. 한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이 기부를 해서 이 재단에다가 기부를 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그런 안을 내놓은 겁니다. 자, 스튜디오에는 호사카 요지 세종대 교수가 새로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먼저 정부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부안이 나오게 된 계기를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것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민 합동협의회라는 것이 5월쯤부터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쯤부터 사실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7월, 8월쯤에는 한국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상금을 그러니까 배상금이라고 하고 있지만 네. 보상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또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밑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정관까지 고쳤고요.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그 일을 상당히 열심히 맡고 이사들도 다 새로운 이사로 바꿔 가시면서 네. 예. 제가 거기에 9월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물밑에서는 즉 이 안이 확정되도록 진행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교수님, 네. 시기상으로 보자면요. 왜 지금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한일 관계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계속 이제 논란을 벌여봤고, 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제 예전에 이런 비슷한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즉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의 어떤 기부금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아마 정부가 이렇게 해결을 서두른 이유는 최근에 어떤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즉 뭐냐면 자유민주 진영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진영 간의 어떤 대립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풀어야지만이 사실은 자유 진영의 어떤 연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외교적인 어떤 압박감들. 즉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한일 정보교류 교환 협정도 이제 취소를 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악화가 됐고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한일 관계를 풀겠다라고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풀어야지만이 사실상 이 여러 가지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일단 해결을 좀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네. 지난 정부에서는 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해결을 하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게 뒤로 미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부진하게 미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 사실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기업이 강제로 데려가서 일시킨 기업이 돈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법대로 하면 대법원이 내야 돼.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 자산들을 현금화해서 그걸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일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지지부진해 온 건 맞아요. 다만 이건 문재인 정부 때는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본 거죠. 사법부에서 판단한 내용을 행정부가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니 이 문제와 그다음에 외교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 네. 그러나 일본의 태도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들은 할 수 없다. 사과도 안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입장으로 나오면 그럼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제안했던 것이 그러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양국에서 약간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럼 지급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당시에 우리나라 여론도 국민 여론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나서서 먼저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봐요. 먼저 할 게 아니라 일본에게 요구해야 돼요. 당신들 사과부터 해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좌절감이나 피해의식에 대해서 또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고 일본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고 또 사과도 하고 배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은 저는 국민적 감정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이 나온 이후 양국은 분주해졌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현재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긴밀한 조율이 진행 중에 있고 작금의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우리가 알아서 방안을 제시할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본도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안에 대한 최종 매듭은 머지않은 장래에 접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진석 한일의원 연맹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기까지 일본 전범 기업은 그동안 피해자과의 배상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65년에 문안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나 1962년에는 유엔의 국제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국제조약이었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을 일본도 한국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1991년에는 일본에서도 일본 외무성 쪽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일본에 가서 한국 피해자들이 소송을 했죠.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법률 144호라는 근내법이 있어가지고요. 65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근내법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내세워가지고 다 패소시켰죠. 그래서 그러한 근내법이 없는 한국에 다시 피해자들이 와서 소송을 시작해가지고 2018년에 그게 순서로 확정된 게 아닙니까?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의 법적 결론이 하자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 사법적인 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오히려 일본 쪽의 논리에 한국 정부가 마치 따라서 가는 것 같은 그러면 사법적인 전단선도 일본에 존속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행복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행복권은 확실하게 그대로 판결대로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네. 다른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인 문제까지도
거기까지도 불거질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사법적인 리스크를 안고 계속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소돼야 될까요? 해소는 가장 최진봉 교수님도 조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사법의 이야기는 사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삼권 분립이라는 그 정의가 이제 확립되는 것이고요. 네. 물론 외교 문제가 중요하고요. 한미일 건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하고 이것을 짬뽕으로 해가지고 한미일 건조를 하기 위해서 인권을 무시한다 혹은 견시한다.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 대변 전략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그 자유가 누구의 자유이고 평화는 누구의 평화이고 번영은 누구의 번영이고 그렇게 될 때는 한국은 분열이 되고 이러한 문제로요. 사실상 그 일본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서 지금 그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또 피해자들의 조류 같은 그 주장이기도 하고요. 네. 네, 법적으로 봐도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해법을 내놓고 해도 피해자들이 치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소송한 내용 치하하지 않는 한 결국은 그 판결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판결 자체는 확정됐기 때문에 네. 현금화 문제의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 개인 청구권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일본법을 따라간다. 이런 지적까지 했고요. 또 피해 당사자들은 반발하기도 하고 일부 피해 가족들은 찬성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현정 교수님, 네. 여기 뭐 야당도 사실은 반대하고 있고요. 내부 갈등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문제는 참 오래된 역사가 있는 문제고 네. 법률적으로만 이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원론적으로만 주장한다면 뭐 일본이 당연히 뭐 사죄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외교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문제가 단지 우리 국내의 어떤 상황만 된다라면 그렇게 해결된 게 우선이겠습니다만은 일본이 함께 열려 있고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에 차압을 할 경우에 기업들한테 그러면 일본 측에서도 당연히 보복 조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한 겁니다. 단순히 네. 국내의 사법적인 정의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일본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고 네. 결국 급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 한일 정상회담 한 번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일 관계 악화돼 왔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뭔가 풀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타협하는 안을 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쪽만 하면 다 옳다, 우리 쪽만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원칙적인 문제만 갖고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앞서서 나와주신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4년 전에 문희상 전 의원은 재단을 설립해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걷어서 대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그때보다 현재 상황이 후퇴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후퇴했던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돈을 지금 모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내고 그걸 재단에서 기금으로 만들고 그걸로 지금 배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은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가와 국가의 외교의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고 대법원에서 그 피해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을 보면 사과도 안 해요. 인정도 안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좀 그냥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피해자들에게 맞습니까? 아까 네. 피해자들이 절규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 해결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당연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돈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강제로 징용당하고 일하고 아무런 대가를 못 받은 거에 대한
통렬한 사과예요. 일본은 거기서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일본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본 정부 그 당시에 아베 정권이 나서가지고 네. 못하게 막기도 했어요. 이런 태도를 보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본은 좀 우리와 외교 관계 풀어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아요. 사법 정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께 뭐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도 당연히 기금 마련에 동참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의 접근 방식은 국민적 환영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요. 여야 합의와 또 국민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런 거고요. 일본의 절절한 사과가 또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일 관계 회복의 또 첫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사과를 포함한 호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을 내놓음으로써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우회 사과를 하거나 어떤 식의 사과를 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일본에서 조금 보도된 부분은요. 네. 지금까지 그 일본 정부는 사과를 해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그 일본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은 고노 네. 담화라든가 네.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라야마 담화는 고노 담화는 그 간제지원 문제라기보다 간제토 문제라기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간제성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그 사과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온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는 그 일본의 침략 전쟁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전반적인 사과였습니다. 네. 한국이라는 그 국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 계속 그 일본 정부가 계승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그 일본 국가의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표명한다는 거죠. 네. 네네네. 그러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것이 아마 우회적인 사과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네, 그럼 우회 사과를 더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더 할 수도 있고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산케 신문이나 일본의 요미르 신문은 그 한국이 사과를 다시 요구하거나 혹은 그 다른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기부를 또 진짜 요구하거나 하면 한국 쪽의 해결 방법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일본의 고위 당국자는 말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확실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고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좀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